매주 화요일에 현역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 처리됐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경협 의원님. 우리나라 가짜뉴스 정말 심각하죠. 그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 또한 대단히 심각합니다. 네. 개인의 어떤 인권의 문제를 물론이고 그다음에 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한 기업체가 통째로 파산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이 심각한데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등록된 언론 수가 무려 2만 3천 개가 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언론사, 유튜브, SNS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정말 심각하고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세계 각국들이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거나 이미 지금 판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언론 지수는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 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네. 대폭 올라가서 지금 현재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 1위입니다. 1위 국가인데 그러나 지금 언론의 수준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불신도 대단하고요. 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 보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구를 해왔고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권하고 한 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언론 시민단체 특히 민원연이 지적한 지적 사항에 핵심적으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면은 힘없는 서민이나 약자나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 법으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힘 있는 집단들, 권력 집단들이 이 법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그래서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를 봉쇄하고 무력화해가지고 네. 이 법의 보호막 안에서 무법한 행위가 판치게 된다. 네. 그거를 비판하거나 감시하거나 견제할 언론의 기능이 완전 무력화돼 버린다. 하는데 그게 이제 민원연의 지적의 핵심 사항이었는데 그게 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언론 개혁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대선 앞두고 결국은 선거용으로 선거대가 다가오면 결국은 정권에 대한 심판, 비판 이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선거라는 게 대선이라는 게 지난 5년에 대한 비판 또 미래에 대한 또 전망 이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기관인 문체부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차관 또 진보단체로 알려져 있는 기자협회 이런 데까지도 다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그런 선거용 목적, 정략적인 목적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네. 위헌 난다. 그런 생각이죠. 우선 이 내용의 법안 내용을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알 텐데 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은 일정 정도 손배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이 실제로 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저희 당에서 과거에 이건 지금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의견인데요. 네. 가짜뉴스 방지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80% 이상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가짜 뉴스가 심각하고 실제로 여론을 왜곡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네.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피해 보상보다는 각각의 국민 개개인, 사업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 지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안이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이고요. 네. 이미 지금 뭐 싱가포르나 지금 독일 같은 데서도 이미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이미 판례로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우리 지금 여기에 법안에 나와 있는 몇 배 이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 개인 또는 사업체 가정에게 가짜뉴스로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김경영 의원께서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해 주셔서 그냥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였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월 30일 날 최종 응답 500명이 했고요. 응답률 5.4%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 56.5%, 반대 35.5%, 잘 모름 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지금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국민 요구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조혜진 의원님? 왜 56.5%밖에 찬성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100% 많은 숫자가 아니다. 100% 찬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물어볼 때 언론이 허위로 보도하거나 조작해서 보도한 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냥 때려야 된다라고 물었는데 100%는 찬성해야죠. 네. 그거는 35%가 반대한 거는 이렇게 민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겉으로 내세운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허위 조작 보도한 데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하면은 그거는 사실 여론조사의 의미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잘하는 일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100% 찬성해야 되는데 내용을 만약에 하나하나 더 가르쳐 줬으면은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존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제가 있다. 거기다가 이걸 또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출의 이렇게 손해의 3배 내지 5배, 매출액의 또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국민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체들은 상당 부분 또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이 중과실 고의 입증 책임을 헌법 원리에 맡기지 않게 전환시켜 버렸다라는 거, 이런 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찬성하십니까? 그랬으면 아마 한 80% 이상이 반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법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없으니까 여론조사하면서 뭐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민원연조차도 반대하고 기자협회도 반대했다. 언론 노조도 반대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해 줬으면은 90% 이상 반대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실 옛날에 그 공수처 여론조사 할 때도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독립된 기관 만들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건 다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 보세요. 이런 거 보고서 그렇게 그 난리 피웠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여론조사하는 조사가 답변이 의미가 있다. 네. 이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이 국민 여론조사도 조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막아야 된다. 네.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언론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래요. 언론 신뢰도를 보면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조사한 건데요. 금년입니다. 2021년 조사 대상 4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거기에 언론진흥재단이 2020년에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면은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 1위가 허위 조작 보도입니다. 그리고 2위는 편파적인 기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게 언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언론사가 이런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국민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 사업체에 미치고 나서도 네. 이 손해배상 사건 이게 청구를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0%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언론이 잘못해서 하더라도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언론 같은 경우가 하나의 그 충격적인 허위 조작 보도를 통해서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법니다. 벌어놓고 500만 원 벌금 내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알면서 그냥 계속 허위 조작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진짜 언론 개혁이 되려고 하면은 예. 여기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들이 모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이나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예.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더 강화하고 또 그 사람들 구제 장치를 더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그 반면에 그런 막강한 권력,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 그런 언론의 비판 기능을 그냥 무디게 하거나 봉쇄하면서 그 무법을 누리는 그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언론이 더 강하게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단체들조차도 전두환 시대의 보도지침을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느낌이다라는 비판을 할 정도 아닙니까? 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거죠. 지금 이게 문체부의 소위에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정들이? 문체위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죠. 그러면 언제쯤 이게 만약에 지금 계획으로 민주당의 계획으로라 그러면은 언제쯤 통과가? 지금 당의 계획은 이번 8월 달에 지금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 뭐 당연히 반대고 이거는 저희 그 야당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언론기관이 다 반대하고 거기에는 기자협회라든가 그런 진보적 단체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의 핵심 그 요직에 다 그 출신들이 가 있는 민원연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그 법이기 때문에 이 네. 법을 강행하면 아마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학원 안정법 그거 시도하다가 정권 휘청했던 그런 상황 맞게 될 겁니다. 당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언론을 제갈 물려가지고 대선 때 정부 비판 기능 그 보도가 안 나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은 뭐 달성될지 모르겠지만은 정권 자체의 그런 정통성이 이건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 자체의 정통성이 휘청거릴 겁니다. 뭐 여러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약간의 수정은 가능합니까? 일정 그건 정도? 이미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개정안의 내용에 네. 이미 그건 반영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는 정권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과 네. 그것은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실을 놓고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해석이 다른 문제와 아니면 팩트가 사실이 전혀 아닌데 악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해서 내는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판과 견제 기능과 상관없이 정말 말 그대로 가짜뉴스,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팩트를 놓고 해석이 다른 문제랄지 어떤 사람은 칭찬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처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판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것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일부 그 단체에서 얘기하는 뭐 보도 지침하고 옛날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옛날에 그 독재 시절에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침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미리 사전 검열을 통해 가지고 보도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이고요. 예. 이 경우는 국가 권력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민이 또는 자영업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이것은 국민의 인권적인 시각 그다음에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민생활동의 시각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네. 인권보장법이고 민생보장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개정안 내용 중에는 보면은 그 언론중재위원회 위상 자체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건 말 그대로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언론과 네. 그 비판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정부,
정치권의 가운데 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독립적으로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인 것이고 중재위원회 위상도 반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은 그 방송 그 진흥기금인가 그걸 이용하지만은 운영은 정부로부터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그 개정안 내용 중에는 이 기관을 아예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관이 그 위원장을 임명하고 중재라는 기능도 빼버리고 언론위원회 그러니까 언론 감독 기관처럼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그 법안 개정안 내용 중에 개정 내용 최강호 의원 개정안 내용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언론 단체들 기자협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언론 단체들이 전두환 보도 지침처럼 느낀다고 느낀 게 전두환 때는 개별 기사마다 보도 지침을 정해가지고 이 기사는 이렇게 써라 저 기사는 저렇게 써라 이건 빼고 저건 넣어라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도 지침 줄 필요도 없이 언론들이 알아서 권력 비판하는 기사는 뺄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까지 좀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언론중재위원회나 이 부분에 대한 위상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는 이 언론의 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막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것으로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각각의 그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지금 청구하는 제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두 분께서 오늘 평평하게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청취자 의견도 좀 상반된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84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기자들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요? 라고 해서 이런 적용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우려들을 좀 섞인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1935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론중재법 구체적인 내용 다 알고도 찬성했습니다. 국민들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분은 좀 찬성의 의견을 좀 보내주신 입장도 좀 전해주셨는데요. 네, 시사본부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재난지원금 관련입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100% 지급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지금 논란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경기도라도 100% 주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들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먼저 조희진 의원님께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또 정부안 만들어서 국회에 넘기고 국회 예결위 또 본회의 과정에서 여야 협상하고 한 게 결국은 전국을 단위로 한 거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이 전국도 5천만 국민 중에 어느 계층에 얼마를 줄 것인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정했는데 그거를 88%로 정해서 국회에 통과됐는데 자기 지역에만 100% 만들어 버린다면은 그리고 만약 거기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지자체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버리면 국회 논의가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개별적으로 그냥 뭐 지자체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국회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국회에서 정부가 또 의회가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전국과 전 국민을 놓고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88%를 하고 21만으로 결정했고 또 나머지 또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면 이 전체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 경기도만 따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회 결정이 무의미하게 해버리면 이분은 정말 민주당 다른 대선 주자들도 뭐 그런 비판을 하셨지만은 좀 문제다. 그 100%라는 도구마에서 못 헤어나오는 것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사도 그만두고 했는데 경기지사 하면서 경기도 예산 가지고 계속 자기 대선용으로 이용하는 거 이것도 정말 이 상도에 안 맞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되면은 경기도지사가 국회 기능을 정부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면 대통령 되면은 도대체 못할 일이 뭘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요. 네, 김경희 의원님.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풍토는 과거에
그 국민의힘 김문수 지사께서 그 길을 열어놔가지고 그 이후로 이 사퇴를 안 하고 이제 하는 게 거의 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우리 재난지원금 문제는 작년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네. 정부에서 물론 이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재정 형편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좀 더 재정이 튼튼한 데는 더 지급을 했고 네. 재정이 좀 취약한 데들은 좀 덜 지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으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으면은 중앙정부 예산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총동원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중앙에서 당정 물론 협의했죠. 그리고 중앙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사실 재정 여력이 되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지방자치제고요. 문제는 저희 당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88% 지급이라고 하는 게 선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네.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과거의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봤을 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자영업자에게도 내수경제 촉진에 내수경기 회복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평가인데 네. 그 부분을 사실 이번에 기재부 고집 때문에 사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 못하는 부분들을 또 다시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 재정 여력이 있다면은 우리 재난지원금 최대한으로 피해를 뭐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지역들 감안해서 추가로 보완 쪽으로 지급할 수 있고 또 지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갈리네요. 경기도 안에서도 네. 큰 기초단체들은 거의 다가 반대예요. 그보다는 좀 더 작은 기초단체들은 찬성이고 경기도 안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돈이 네. 많이 들어간 데거든요. 예, 나눠져 있고 저는 이게 그 좀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봐요. 어떤 그 이재명 지사가 이 아까 도구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대선의 핵심 브랜드로 내세웠던 이 기본소득 개념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사문화돼 버린 상태거든요. 네. 계속 그게 실상이 그 흑우적인 실상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 본인도 처음에는 뭐 연 한 20, 30만 원인가 월 20, 30만 원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8만 얼마까지로 후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본 소득이냐 기본 수당이지 또는 기본 용돈이지 이런 말까지 나올 상태로 사실 그 브랜드 가치가 이미 무력화되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런 그 기자체 예산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하고 네. 조금 본인 이거는 이게 본인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워낙 악재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걸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민주당 다른 대선 주자들도 처음에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로 80% 정해놓고 100%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때 좀 지적을 하셨으면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좀 설득이 있을 텐데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이재명 지사가 또 100% 하겠다고 하니까 뒤늦게 이제 비판하니까 또 설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김경현 의원님, 그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든다 이런 논란이 뭐 이심송심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그 당 대선 공약에 생활기본소득 포함되면서 좀 이게 좀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이 공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가 중립을 지켜야 될 위치에서 뭐 특정 후보의 편을 들 리는 없고요. 없고요. 예.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생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낙연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민주연구원에서 우리 당의 연구기관이죠. 연구원에서 소득 보장안이라는 이름으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생활기본소득이라고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내놓은 게 생활기본소득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좀 기본소득 관련돼서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한창인데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하는 사람마다 개념이 다 틀려요. 모양이 다 달라요. 네,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본소득을 이렇게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A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뭐 B라고 생각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공인된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기본소득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는 이런 뭐 논쟁을 자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정리가 되고 뭐 재원의 뭐 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토론으로서 좀 더 진척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개념부터 알겠습니다. 좀 정립을 해 놓고 그다음에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쪽도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의 뭐 결렬됐다 끝났다 아니다. 지금 뭐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틀어진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당대당 합당이니까 당 이름도 바꾸자. 또 경선 룰도 기존의 국민의힘 경선 룰 그대로 하지 말고 바꾸자. 새로 그 경선 룰 검토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선을 조금 룰 정해질 때까지 좀 늦추자. 이런 물론 이제 소속 당협위원장의 이제 위상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사무처 직원들 고용 승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런데 당명을 바꾸자든지 이 경선 룰을 바꾸자든지 하는 거는 우리 당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국민의당의 그 의사 최종 결정권자인데 안철수 대표의 이 합당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지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그 소극적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낙관적으로 봤는데 조금 더 비관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합당 안 하고 네. 바깥에서 제3지대로 있다가 본인이 출마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 당 후보 결정되고 난 뒤에 합당이든 후보 단일을 하든 그때 가서 논의하려고 하는 흐름도 좀 있어 보이고 그거는 우리 당으로서도 뭐 그렇게 이게 반갑지 않은 거지만은 네네.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한테도 썩 좋은 선택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결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김경호 의원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총회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법사위 관련해서. 네. 변동의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습니까? 뭐 의원총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네. 문제는 아마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합의를 번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법사위가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가 하나의 법안을 가로막는 병목으로서 하나의 식물국회 입법 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그동안의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걸 개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각각의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조차도 법사위에서 붙잡고 통과를 안 시키는 이런 문제. 여야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다 느끼고 있고요. 이런 법사위 문제는 개혁해야 된다. 더 이상 법사위가 이런 식의 상원 노릇을 하면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식물국회를 만드는 걸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개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혁만 된다면은 실제로 저는 뭐 법사위원장 뭐 여야 누가 맡든지 간에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의원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에 계속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두 분. 예.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아니요, 시간이 지금 다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